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월달, 2월달 2015년 부동산학개론 첫 시간이고요. 기본 이론 과정입니다. 기본 이론 과정. 저는 부동산학개론 강의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우리 벌써 개강이 원래 됐었거든요. 11월달, 12월달에 개강이 됐어서 입문과정 수업을 했고요. 입문과정 수업 첫째 시간 수업에서 제가 우리 1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했었고요. 혹시 그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제 카페, 다음 카페거든요. 다음 카페에서 다음 알죠? 아, 예? 뭐가요? 됐습니다. 카페 맞습니다. 예. 카페인 줄 알았어요? 카페 맞는데. 예. 다음에 가서 부동산학개론 이종호 검색하시면 제 카페 가입하실 수 있고, 거기 제가 강의를 올려놓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늦어도 뭐 월, 화까지는 올려놓을 테니까 첫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반적인 이제 우리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자료 아마 2개 받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자료가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1강에 올라와 있는 자료가 강의 계획표입니다. 우리가 총 8주 동안의 수업 진행을 할 거고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시험 그러니까 강의 진도 및 페이지 수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좀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데 상기 계획표는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예. 약간의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100페이지까지 수업하기로 해놓고 한 90페이지까지 수업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뭐 이렇게 가져와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상기 계획표는 이거 사실 뭐 그렇게 쓰려고 하다가 못 썼는데 제 사정에 따라 전적으로 제 사정에 따라 수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두 번째 자료가 OX 자료죠. OX 자료. 이 OX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최근 10년간 기출되었던 지문들입니다.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오지선다니까 지문들로 다 빼서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최근 10년간 기출문제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지문들을 쭉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카페에서 다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출력을 할 수 있다. 다시 출력할 수 있다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 있는데 왜 다시 출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계속 풀어봐야 됩니다. 지금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이렇게 계속 풀어봐야 됩니다. 한번 풀고 나면 답이 적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출력해서 또 풀어보고 이렇게 계속 반복 학습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11월달, 12월달 첫 강의할 때 오리엔테이션 수업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습 방법이에요. 학습 방법. 학습 방법은 첫 번째는 1차 위주의 학습입니다. 1차 위주의 학습. 공인중개사 총 6과목으로 이제 세 분류로 하면 분류할 수 있고, 1차가 2과목이죠. 부동산학개론, 민법. 2차가 4과목입니다. 공시세법, 중개공법 이렇게 해서 4과목인데 어쨌든 1차가 합격을 해야 2차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을 하루에 치다 보니까, 하루에 1차, 2차를 다 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과목이 더 중요한지 비중을 갖다가 가늠을 못할 텐데, 사실은 다른 시험에서는요 1차 시험 합격자에게만 2차 시험 칠 기회가 주어집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1차 합격자에게만 2차 시험 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만 1차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2차 시험 칠 기회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전에 1차를 치는 거죠. 아침 9시에 가서 1차를 치고 합격, 불합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2차를 치는 겁니다. 2차 치면서도 한참 생각해요. 근데 이거 쳐야 되나 이걸 갖다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1차 과목을 우선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2차 수업 시간에 결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1, 2차 수업 시간에 열심히 오셔서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하는 시간은 1차 공부하는데 많이 할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한 3월달까지는 1차만 공부하셔도 누구나 뭐라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뭐 예를 들면 어제 수업 중개사법 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수업했던 것 중에서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집에 가서 복습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라는 거지. 복습은
집에 가서 개론이나 민법 1차 위주의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1차 위주의 학습을 하지 않으시면요. 중개사 시험에서는 전략을 잘못 짜시는 공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제가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안 됐다.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특이한 현상일까요?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시면 1년간 상당히 힘들게 우리 수험생을 해나가시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고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공부가 우선되는 게 아니고 자꾸 고민이 우선되는 겁니다. 학원에 나와서 수업을 들으면서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갖다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지금도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자칫 자기가 삔대가 안 맞으면 나가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공부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렵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은 정독이 아니라 다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독, 통독, 다독.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펴놓고 1시간, 2시간 읽는 공부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하는 공부가 될 수 있다.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 펴놓고 1시간 읽었던 내용을 3월 달에 읽으면, 5월 달에 읽으면, 7월 달에 읽으면, 9월 달에 읽으면, 시험 직전에 읽으면 그거는 1시간 동안 볼 내용도 아니고 10분 동안 볼 내용도 아니고 1분 동안 볼 내용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당연히 아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초반에 힘을 너무 빼지 말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되든 안 되든 그냥 철저하게 넘어가자는 거죠. 체크 표시 하나 있고 아이고 이해 안 되네 하고 체크 표시하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다독 위주로 공부를 해 주시자. 요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 난이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난이도. 모든 자격 시험은 난이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그죠? 상중하가 있는데 난이도 상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려운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난이도 상이 어렵다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대답해봐요. 요걸 알아야지. 요걸 아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시험에 딱 최적화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이도 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예? 그렇지. 시간 누가 그랬어요? 합격. 저런 사람이 합격한다는 거죠. 예. 난이도 상은요, 어려운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시간만 적게 걸리면 해결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인 제가 부동산학 결혼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난이도 상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제가 풀어도 한 3, 4분 걸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풀어도. 근데 여러분들이 풀면 5, 6분 금방 넘어가겠지.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 시험은 난이도 상을 맞추든 난이도 하를 맞추든 점수 배점이 2.5점으로 동일하다는 거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60점 맞으면 되는 시험에서 굳이 난이도 상을 공략해서 점수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거 하나 푸는데 5분 걸렸는데 풀어서 맞췄다고 한들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겠느냐. 이미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렵고 너무 난해하고 한 내용은 시험에 나와도 여러분들이 공략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잡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중과 하를 집중 공략하자. 중과 하는 풀었을 때 정답이 될 확률도 상당히 높지만 더 큰 장점이 뭐냐면 쉽게 그다음에 시간을 절약해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제를 푸는데 1분도 안 걸려. 3, 40초 하면 난이도 하는 덮었어. 어떤 문제는요, 문제를 읽자마자 답이 손들고 있는 문제들도 허다합니다. 근데 난이도 상을 푸느라고 뒤에 10문제를 갖다 아예 못 봐버렸어. 그럼 그 안에 난이도 중과 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 전략을 짜시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난이도 중과 하를 집중 공략하자. 중과 하를 집중 공략하자. 상을 배제하고. 선생님, 상은 완전히 배제해도 되느냐? 완전히 배제해도 됩니다. 완전히 배제해도. 왜? 우리 시험이 100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60점 시험이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60점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강의를 할 건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제가 수업을 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 알려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서 난 5개밖에 이해가 안 돼 하시는 분들 벌써 50점 나오신 겁니다. 끝났어. 그러면 절반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때 절반밖에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같은 관점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나는 벌써 절반 정도를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나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난이도 중과 하를 집중하자. 상은 쳐다보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60점 시험에서는 난이도 상으로 합격 점수를 만들지는 못해요. 혹시 난이도 상으로 합격 점수를 만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험난한 수험생활이 예상이 됩니다. 진짜 험난한 수험생활이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응용력이에요. 응용력. 중요한 얘기죠. 응용력. 응용력은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좀 이따 수업하면 들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설명을 잘할 거거든요. 예. 정말 설명을 잘한다고. 정말 그 어려운 내용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할 거라고. 그러면 이해를 했겠지. 이해를 했겠다고. 여기까지는 참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설명을 했고,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내가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다니 좋은데, 문제를 딱 갖다 내밀어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문제 5개 중에 오지선다 중에서 답을 체크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으냐?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문제가 뭘까요? 응용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응용력.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세 글자로 응용력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 걸 문제 적용을 못한다. 앞으로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주저리 제가 설명하면 다 알아듣겠고요. 이해도 다 되고요. 고개도 끄덕끄덕하면서 수업도 듣고요. 질문하면 대답도 다 하는데 문제가 안 풀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응용력이 저는 응용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될 것 같다고 가지고 주저리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응용력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험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됐고 누가 물어도 대답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문제를 갖다 내밀었을 때 문제를 못 푼다. 응용력이 떨어지시는 케이스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응용력은 어떻게 기르셔야 되냐면요.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 그래서 제가 1월 달부터도 지금 OX 자료로 기출 문제로 나눠드린 이유가 뭐냐면 응용력을 한번 길러보자는 겁니다. 요 자료를 갖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보고 그냥 처박아 놓는 분도 계시고 전혀 안 보는 분도 계시고 같은 자료를 갖다가 프린트해서 또 보고 이렇게 반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1월달, 2월달 수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똑같은 수업을 3월달, 4월달 약간 살을 붙여서 한 번 더 합니다. 심화 이론에서 한 번 3월달, 4월달에 수업을 한 번 더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1월달, 2월달 자료를 충실히 숙지하시고 반복하신 분들은요. 3, 4월 수업이 글자 크기가 다 똑같아도 특정 글자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특정 글자가 크게 보인다. 그게 뭐냐면 핵심을 안다는 거지. 근데 이 자료를 갖다가 그냥 등한시 하시는 분들은요. 글자 크기가 다 똑같이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계속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할 거냐면 2월 달 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을 할 겁니다. 2월 초부터.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빠른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문제풀이에요. 원래 보통 문제풀이가 언제 있냐면 7월 달에 있습니다. 7월 달에 있는데 2월 달에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풀이부터 먼저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 진행을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문제풀이에 따라오셔야 됩니다. 응용력을 기르지 않고는요. 우리 시험에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아는 걸 문제로 적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됐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된 걸 문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가 우리 시험에 이제 승패를 좌우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계획적인 학습. 계획적인 학습. 자, 우리 요즘 최근에 그 연말 연시니까 달력 같은 거, 탁상 달력 같은 거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죠? 예, 탁상 달력 보시면 이제 1월 이렇게 돼 있고, 1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칸이 쭉쭉 나눠져 있죠. 1일,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제일 앞에다가 주간계획을 한번 월간계획을 한번 써볼까요? 월간계획. 달력 옆에다가, 매월 옆에다가. 내가 1월달 목표는 뭐다?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지. 그럼 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주간계획을 한번 짜보는 거예요. 주간계획을. 주간계획이 끝났으면 일간계획을 한번 짜보는 겁니다. 일간계획을. 그래서 월간, 주간, 일간까지를 한번 짜보는 겁니다. 계획표를 짜시자. 근데 계획표를 짜실 때는 유의할 점이 매일매일 계획표에 계획을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되고, 뭐, 한 3일 정도 하고 하루 쉬어도 돼. 그리고 일정 봐가면서 계획을 좀 조정해도 되고. 무리한 계획을 잡지 않습니다. 일단은. 근데 계획표를 짜놓으면 좋은 점이요. 우리 수험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획표가 없이 공부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어. 지금 8월 달이야. 8, 9, 10 이렇게. 8월 달에 계획표 없이 공부하시다가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책만
잡았다 놨다 하는 겁니다. 책만 잡았다 놨다. 저는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을 보겠습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법책 폈다가 한 5페이지 보다가 뭐라 그래요? 어려워 하면서 세법 볼까? 하는 거예요. 세법 볼까? 그 세법책을 또 펴는 거지. 폈다 뭐라 그래요? 아니지. 내 지금 세법 볼 때가 아니지. 1차 봐야지. 그 민법책을 펴는 거예요. 또 한 30페이지 보다가 역시 민법은 나와 맞지 않네 하면 또 결혼책 펴고 이런 식으로 1시간에 책을 2번, 3번 바꾸는 겁니다. 왜 그래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책만 잡아도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요. 남들이 보면 저 사람 분명히 합격해. 오래 앉아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계획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걸 1월달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1월달부터. 1월달부터 시작을 해놓으시면 아 내가 오늘은 이거 해야 되는구나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험생활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슬럼프가 왔을 때입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잘 모르죠. 지금은 정말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손에 쥐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갑자기 슬럼프가 버리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갑자기 뭐 이런 공부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변해. 왜 무슨 이 자격증 없이도 내가 평생을 잘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뭐 이런 공부. 됐어. 필요 없어. 뭐 그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지. 갑자기 사람이 그 무의자연 뭐 이런 걸로 노장사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사람이.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그럼 뭐 내가 나비고 나비가 낸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사상으로 돌아가서 뭐 공부 이거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고 공부를 갖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요 슬럼프에 빠져도 빨리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한 3살 공부를 안 했어. 그래도 전혀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이 없으니까. 내가 오늘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계획표에 뭐라도 딱 적혀있는 사람들은요 슬럼프가 와서 3살 놀아. 엄청 불안합니다. 오늘 내가 저거 봐야 되는데 이틀째 또 슬럼프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하고 있어. 술 마시는 거지. 부어라 마셔라 마시는 거지. 마시면서도 내가 오늘 민법 봐야 되는 날인데. 그러다 3일째 정신 차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꾸 쌓이면 나중에 계획이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하고 계획이 없는 분들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같은 영향을 가지신 분들에서. 그래서 계획표를 한번 짜보자. 그다음에 6번째가 이제 아까 전체보다 사실은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마인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마인드. 아까 카페 맞는데 카페 아니라 그래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 하면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 수험생활이 힘든 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상당히 즐거운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합격자 모임에 가면 합격자들이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같지만 진짜 이런 얘기를 해요. 합격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지난 1년간 너무 즐거웠다.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었다. 즐거웠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자격증을 따서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진짜 그분들은 행복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를 즐기셨다는 거죠. 즐기셨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학원 가야 돼? 추운데 오늘은 가지 말까? 그죠?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막 오는 거지. 미끄러운데 가지 말까? 이렇게. 그죠? 예. 3월 달에 봄바람 붑니다. 따뜻한데 가지 말까? 이렇게. 여름에 휴가 가야 되는데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주말인데 가지 말까? 오늘은 가지 말까?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마인드 컨트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 공부를 즐기지 않으시면요 1년 동안이라는 수험생활이 정말 힘들고 더 큰 문제는 합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합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합격을 하냐면 이 공부를 즐기시는 분들. 재밌는 거죠. 재미를 붙여봐. 계속 재밌다 이렇게 체면을 걸어봐요. 체면 잘 안 걸리시는 분들 저한테 와. 내가 걸어줄게 체면을. 응? 썬 해가지고 걸어줄게요 내가. 그러니까 체면을 걸어야 돼. 체면을. 자꾸 재밌다. 그 제가 항상 드라마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라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꽂힌 드라마가 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를 딱 보고 드라마가 끝났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벌써 끝났어? 아니 10분밖에 안 지나갔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어? 하는 아쉬움. 그렇지. 아쉬움. 그리고 끝날 때 다음 장면이 궁금한 거죠.
사실 다음에 해보면 별건 아닌데 또 다음 장면이 궁금한 거지. 그래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오늘 제 수업이 끝나면 오늘 제 수업이 끝났어. 다음 주에 봅시다. 인사를 딱 했어. 저게 저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아쉬워. 다음 주는 어떤 걸 할까? 기대돼. 그렇게 1년을 보내시는 분들은요. 시험 치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갈 필요도 없다니까 합격한다니까. 반드시 합격합니다. 저는 이 공부를 즐기는 사람 치고 떨어지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즐기시는 분 무조건 합격합니다. 한번 마음을 그렇게 바꿔봐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공부 때려치울 마음으로 한번 해보고 나한테 맞으면 공부가 맞을 리가 있나 안 맞지. 예.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한다. 이런 생각으로 1년을 끌고 가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각자 너무 힘들게 공부하지 말죠. 즐기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요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묻기도 할 거예요. 대답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요거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수업이 쫙 빨려들어요. 쫙 빨려들어갑니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답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대답하는 습관 한번 들여보세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수업에 쫙 빨려들어갑니다.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하시면요.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재미, 흥미를 붙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같은 수업을 합니다. 그죠? 제가 우리 학원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원들에 가서도 수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수업을 하는데 수험생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전혀 다른 수업일 겁니다. 왜냐하면 수험생들에 따라서 제 강의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건 확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은 체력으로 강의를 하거나 지식으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은 신바람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강의를 할 때 보면 알아요. 이렇게 딱 보면. 이분들이 진짜 배우겠다는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구나. 그럼 막 더 해주고 싶은 거지. 더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막 절반이 자. 절반은 자고 남아서 깨있는 사람들도 언제 마치나 이거 막 자꾸 시계 보고. 그러면 나도 위축이 돼서 빨리 마치게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내용을 강의하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기는 다 다른 강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강의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이 강의가 누구를 위한 강의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교실에 시험 안 치는 사람 2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실에 2015년 10월 24일 날 시험 안 치는 사람이 딱 2사람 있습니다. 나랑 저 사람이랑. 저 사람 알죠? 저 사람. 저 사람이랑 나랑은 시험 안 쳐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시험을 칠 거라고. 다 시험을 칠 거라고. 그러면 이 교실에서 우리 2사람 빼고 가장 열정적이 될 사람이 여러분들이라고. 근데 어떻게 된 게 나는 막 이게 강의를 하다가 이게 시험이 나올 것 같아. 흥분되지. 시험 나올 것 같으니까 막 흥분해 수업을 해. 시험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마치 소 닭 보듯 저 왜 저러는 거야 저거 오늘 왜 저렇게 흥분했어 하고 저를 쳐다본다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지. 제 강의를 할 때 집중을 요하는 부분 또는 흥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흥분해서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서 학교를 같이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알겠죠? 예. 요게 제가 12월 달에 80분 동안 수업했던 내용이에요. 80분 동안 수업했던 내용을 제가 지금 약 한 25분 정도 만에 정리를 해드렸고, 간단한 우리 학습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학습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계획이 되겠네. 자, 1월 달, 2월 달은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기본 이론 강의. 3, 4월 달은 심화 이론 강의예요. 심화 이론 강의. 5, 6월 달은 이론 마스터 과정입니다. 이론 마스터 과정입니다. 이론을 마스터하는 과정. 그렇게 해서 총 6개월 동안 이론 수업만 할 겁니다. 7월 달부터는 문제풀이 진행할 거고. 그러면 각각의 학습 목표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까? 자, 실반 보시죠. 자, 1월 달, 2월 달의 학습 목표 딱 한 개만 정해드릴게요. 기출 지문의 분석입니다. 기출 지문의 분석. 1월달, 2월달 학습 목표예요. 기출지문 분석. 자, 기출지문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이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기출문제 가지고 합니다. 기출문제 가지고. 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쌤들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별표 때리세요. 왜 그럴까요?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많이 나왔겠지.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기출문제고요. 여러분들은 부동산 학기는 기출문제만 1회 때부터
25회 때까지 기출문제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역할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1회 때부터 25회 때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해서 시험의 출제 패턴을 모두 분석해서 그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애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은 분들은요. 지피지기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적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는 채로 시험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출문제를 바로 쏙 들어가서 보는 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있죠? 그게 다 기출문제라고. 최근 10개년 기출문제를 나눠드린 거예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1월달, 2월달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지문들을 확인시켜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 OX 자료, 기출 지문들이니까 기출문제 분석을 완벽하게 하시자. 요게 1월달, 2월달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소개 좀 해드릴게요. 공부하는 방법. 오늘 수업을 들었어.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어떻게 복습하시면 좋으냐면요. 제가 만약에 오늘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올라갔다면 여러분들은 책을 집에 가서 복습하겠다고 1차 위주의 복습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1페이지를 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하느냐? 기출지문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연필로. 풀어보는 거지. 그리고 정답 한번 보는 겁니다. 채점을 한번 해보는 거지. 정답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럼 정답 채점 쭉 한번 해보고 틀린 게 많겠어요? 맞는 게 많겠어요? 틀린 게 엄청 많겠지. 왜 틀린 게 많겠어요? 보세요. 수업만 듣고 집에 가서 책을 안 봤잖아요. 문제를 바로 풀었잖아요. 틀린 거 두성일 거라는 얘기죠. 틀린 거 두성이다. 그런데 그걸 풀고 책을 한번 봐보세요. 책이 상당히 입체적으로 잘 보이실 겁니다. 필요 없는 거 배제하고 필요한 부분만 취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는요. 책을 먼저 보지 않으셔도 돼요. 책을 먼저 보지 않으시고 수업만 듣고 집에 가서 자기 실력을 한번 측정해 보는 거지. 연필로. 그리고 책을 보고 또 한번 측정해 보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요 기출 자료, 기출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갖다가 몇 개 안 돼. 지문들 다 합쳐봐야 막 30개 정도밖에 안 돼. 30개 조금 넘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출 지문을 분석하자. 요게 1월달, 2월달에 우리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따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우리 1월달, 2월달에는 제가 나눠둔 자료에 있는 기출 지문이라도 제가 선별해 온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는 제가 문제를 너무 많이 실어버리니까 문제 질려버리더라고. 앞뒤로 빽빽하게 문제를 놔두더니만.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 그중에서도 또 특히 중요한 걸 추렸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제가 추렸으니까 요 페이지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도 완벽하게 기억을 하자. 알겠죠? 네, 그 첫 번째. 두 번째. 심화 이론의 학습 목표는 교재 정리입니다. 교재 정리. 자,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할 교재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할 교재가 요 교재입니다. 요 교재인데, 그럼 1월달, 2월달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시느냐면, 이 교재에다가는 손을 대지 마세요. 손도 대지 마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야. 그리고 수업을 교재에다가 굳이 뭐 체크를 하나 하고 싶다면 연필로 간단하게 체크를 하나 한번 해보는 거지, 연필로. 간단하게 체크 정도만 해보시는 거고, 교재 정리는 언제 할 거냐면 3, 4월달에 할 거예요. 3, 4월달에. 3, 4월달에 어떻게 드릴 거냐면, 제가 교재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교재에다가 밑줄을 그으라고 할 겁니다. 그거 밑줄을 긋고. 요건 동그라미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럼 동그라미 하고. 요건 별표 치라고 할 겁니다. 별표 치고. 별표도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내용들은 형광펜 치라고 할 거예요. 형광펜도 해놓고. 이런 식으로 3, 4월 달에는 교재 정리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교재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10월 24일입니다. 10월 24일. 오늘이 만약에 10월 18일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자,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모르죠? 알려드릴게요. 시험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 만에 부동산 학교론 다 봐야 돼요. 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는 공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반나절 만에 부동산 학교론 다 봐야 돼요. 나머지 반나절은 민법 보고, 그 다음날 반나절은 공법 보고, 그 다음날 반나절은 세법 공시 중개 묶어서 한번 보고, 그렇게 그 다음날 심장에 들어가시면 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 하루 만에 또는 반나절 만에 부동산학 개론 교재를 다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재에 중요한 것만 체크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저것 다 써져 있어야 되겠어요? 중요한 것만 체크되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제가 교재 정리를 제가 안 해드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임의로 밑줄을 걷더라고. 긋고. 그럼 제가 그걸 보이거든요? 안 볼 것 같아요? 보입니다. 밑줄 걷는다고. 그럼 제가 보니까 그럼 별로 안 중요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찝찝해. 저기 밑줄 그으면 안 되는데. 좀 별로 안 중요한데. 또 제 딴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내년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올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뭐 하고 있어? 별표 치고 있어. 와, 이게 시험에 나왔어? 별표 치고 있죠. 내가 보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찝찝해. 저 내년에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교재를 여러분들한테 맡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제가 제 교재 밑줄을 그어올 거예요. 3월달 되면. 밑줄도 그어오고 별표도 쳐오고 형광펜도 쳐오고. 그 사실 이거 제가 쓴 교재인데 제가 이거 밑줄 그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제 교재랑 여러분들 교재랑 일치시켜 드리겠다라는 걸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교재랑 여러분들 교재랑 똑같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3, 4월 달에. 근데 3, 4월 달에 왜 교재 정리를 하고 1, 2월 달에 안 하냐면요. 1, 2월 달에 교재 정리를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주객이. 그러니까 밑줄 긋는 게 주가 되고 이해하는 게 객이 되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 그으셔 하니까 기계적으로 밑줄만 딱 긋는 거예요. 그걸 왜 그었어요? 그럼 물어보니까 네가 그으라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그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밑줄을 그으면서 이게 왜 그어져야 되는지, 별표를 치면서 이게 왜 별표가 쳐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에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3, 4월달에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밑줄을 긋자는 거지. 그래서 교재 정리는 제가 3, 4월달에 완벽하게 해드릴 테니까 교재에다가 손을 대지 말자. 알겠죠? 예. 5, 6월달.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응용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응용이 한 방에 생기진 않거든. 그래서 5월달, 6월달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제 실제 시험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을 적용을 해볼 겁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응용력을 기를 수는 없는 거니까 첫 번째는 이제 기출 지문 한번 분석해보자. 1월달, 2월달에. 근데 요거는 항상 이렇게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받고. 이거 받고 알죠? 받고 몰라요? 예.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에 기출 지문하고 분석하고 3, 4월달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 기출 지문 분석은 당연히 돼야 되는 상황에서 교재 정리가 끝나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5월달, 6월달에는 교재 정리된 교재를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된 교재를 가지고 기출 지문 분석하면서 응용력을 길러보자는 거지. 항상 이게 이제 받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6개월 동안의 학습 목표예요. 이 목표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채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습 한번 시켜드릴게요. 복습. 자, 오리엔테이션 복습입니다. 이제 학습, 여기부터 복습해야 되겠네. 저는 부동산학개론 강의하는 이종호고요. 예. 추가적으로 자료를 갖다 복사하고 싶다거나, 어떤 자료들이 그동안 쭉 나왔는지, 그 다음에 11월달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한번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카페에서, 다음에서 부동산학개론 이종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다음에서 부동산학개론만 쳐도 연관 검색어에 이종호가 떠요. 그러니까 부동산학개론만 쳐도 이종호까지 다 칠 필요 없어. 부동산학개론만 쳐도 네, 왜 이렇게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예. 부동산학개론만 쳐도 부동산학개론 이종호가 쳐요. 그럼 네이버에서도 부동산학개론만 쳐도 연관 검색어 이종호가 떠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떠요. 나만 떠요. 예. 이렇게 부동산학개론 이종호 치셔서 카페 가입하신 다음에 추가적인 자료 같은 거 받아보시면 되고. 두 번째, 학습 방법입니다. 물론 6가지 수업, 6과목 수업을 똑같이 비중으로 듣지만 1차 위주의 학습을 하시자. 일단 계론미법에 비중을 좀 더 두자. 그다음에 철저하게 정독보다는 다독. 일단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과정을 으로 공부를 하시자. 그리고 난이도 상중하 중에서 상은 여러분들 지적 욕구만 충족시킬 뿐이지 합격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지. 맞추면 좋아, 안 좋아?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그래서 내가 복습을 한 거예요. 난이도 상은 맞추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왜 안 좋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맞춘다 한들 상처뿐인 영광이다. 온몸은 벌써 피투 했잖아, 이거. 다시 복습. 네, 그래서 복습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복습하는 거야. 난이도 상은 맞추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맞춰도 안 좋은 거예요. 맞추면 오히려 저한테 욕먹는 거라니까, 저거는. 왜 욕먹냐면, 저거 하나 맞추려고 시간 4분, 5분 썼다는 거지. 4분, 5분 썼다는 거지. 그걸 맞추면요, 난이도 중과 하. 그러니까 20점 하면 하나 풀 수 있는 거, 1분 하면 하나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손대지 말라 하면 절대로 손 안 대는 사람이 있고요. 손대지 말라 했을 때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손을 대지 말라는데, 난이도 상은. 손을 대는 사람이 있다고. 누가 손을 대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했던 사람들. 손 댄다고. 손 들어봐요. 학창시절에 공부 좀 했던 사람. 우리 학원에는 없지만 다른 학원에 가면 있다고.
우리 학원에는 한 명도 없지만 다른 학원에 가면 있다.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제가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데 손을 댄다고. 그분들은 벌써 뭐에 젖어 있냐면 남들보다 약간 공부 좀 잘했으니까 학창 시절에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걸 풀어. 내가 풀지 마라 그래도 풀어. 혼자 풀고 망하면 다행인데 풀고 난 다음에 옆 사람한테 자극을 줘요. 너 이거 풀 수 있어? 이렇게. 옆 사람 뭐라 그래? 못 푸는데?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옆 사람이 이해를 못해. 그러면 행복해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진짜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시험과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공부를 하셔야 돼. 60점만 넘으면 되는 자격시험에서 괜히 헛수고 헛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맞춰도 안 좋아요 그런 거. 복습 잘했네. 요거 상은 맞추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응용력을 배워가시죠.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다. 이해가 끝이 아니라 그거를 문제로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르자. 많은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부터 탁상 달력에다가 계획을 한번 짜보자. 계획을 한번 짜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즐기면서 흥미를 가지고 이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재미있게 항상. 그러니까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학원 가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막 갔다 올게. 막 1시간 전에 와서 막 자습하고 예습하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반드시 합격합니다. 반드시. 재미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즐기시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학습 목표는 이제 1월달, 2월달에는 제가 매주 8장 자료를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매주 한 장씩 8장의 자료를 나눠드릴 겁니다. 8주 과정이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기출 지문들 한번 쭉 한번 분석해보고 OX 정답까지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3, 4월달에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이 아니고 제가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테니까 교재 정리하고 5월달, 6월달 응용력 기를 수 있게 제가 한번 또 자료를 만들어 와서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6월달 정도만 가도 벌써 시험장 들어가고 싶어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60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스케줄을 그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도 나갑시다. 진도. 교재 완전히 덮으셨다가 교재를 완전히 표지까지 덮으셨다가 표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5장을 넘겨보세요. 5장, 6장이네. 6장을 넘겨보세요. 표지 포함해서 6장을 넘겨보시면 컨텐츠, 이 책의 목차가 나올 겁니다. 자, 목차 찾으셨나요? 예. 목차를 보시면 우리 부동산학개론이 총 8개 편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적어볼까요, 제가? 우리 부동산학개론의 목차. 목차죠. 목차. 8가지 목차를 쭉 적어보면 첫 번째 목차가 부동산학 총론, 두 번째 목차가 부동산 경제론, 세 번째 목차가 부동산 시장론, 네 번째 목차가 부동산 정책론, 다섯 번째 목차가 부동산 투자론, 그 다음 금융, 그 다음에 개발 관리 마케팅론인데 그냥 개발이라고 할게요. 마지막 8번째가 감정평가론. 이렇게 해서 총 4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요 40문항에서 24개를 맞추셔야지 합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야지 60점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40문제가 나오는데 어디서 몇 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지 우리 연필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3, 4월달 가서 하도록 하고요. 연필로 그냥 몇 개 정도 나오는지 가볍게 한번 적어볼게요. 연필 꺼내세요. 오늘 연필 없는 사람들, 볼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 그냥 쳐다보시고 계셔도 돼요. 총론은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3개. 물론 2개 나올 때도 있습니다. 2개 나올 때도 있는데 평균 3개 정도. 경제론 한 5개 정도 나옵니다. 5개. 시장도 한 5개. 정책은 요즘 조금 줄었어요. 이게 원래는 5개 정도 나오다가 한 4개 정도. 4개. 투자로는 5개 이상이 나옵니다. 5개 이상. 반드시 5개 이상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최소 문항수로 잡았을 때 5개고요. 많이 나왔을 때는 8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8개. 8개.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금융론도 한 5개. 5개. 개발론은 한 5개. 평가론은 한 6개에서 7개. 6개에서 7개. 물론 올해 시험, 작년 시험이죠. 25회 시험에서는 8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평균적인 문항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항수를 말씀드리면 총론에서 3개, 나머지는 한 5개 정도씩 출제가 되다가 투자론 5개 이상, 금융론도 한 5개, 개발도 5개씩 출제되다가 평가론에서 또 5개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굳이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제목에다가. 첫 번째 경제론 보이실 겁니다. 찾았어요? 경제론이 총 2개 장으로 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무슨 장이 있어요? 부동산 수요 공급하고 오른쪽에 경기 변동 있잖아요. 수요 공급에다가 별표를 한번 딱 때려줍니다. 수요 공급.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이거 조금 있고, 요거 좀 초반에는 상당히 넘기 힘든 관문이에요. 수요 공급 별표 하나 딱 때려두시고. 때렸어요? 예. 그 다음에 5편에 가시니까 투자론 보이실 겁니다. 투자론. 찾으셨어요? 거기는 편 제목 앞에다 별표 하나 딱 때려주시고, 투자론. 투자론. 6에 가시니까 금융 찾으셨나요? 여기다 별표 하나 때려주세요. 올해는, 자꾸 올해네. 작년에는 25회 시험에서는 금융론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7개 나왔어요. 7개.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중요하고. 그 다음 쭉 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 장이 평가론. 이거 중요합니다. 평가론.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개론 총 8개 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편이 4편입니다. 4편. 첫 번째가 뭐죠? 경제론의 수요 공급. 경제론의 수요 공급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투자론. 그 다음에 금융론. 그 다음에 평가론. 선생님 그러면 이게 4개가 중요하니까 나는 1월달, 2월달에 4개만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도 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 그럼 나머지는 전혀 수업만 듣고 전혀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요. 안 보면 나중에 문제를 어떻게 맞추냐? 내가 맞추게 해드릴게요. 맞추게 해드릴게요. 근데 요 4개 파트는요, 제가 맞추게 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혼자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 될 파트는 4개 파트. 집중적으로 복습하셔야 될 파트입니다. 수요공급,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평가론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금융론이 많이 출제가 되는 바람에 제가 금융도 넣었어요. 원래는 3개만 봐도 되는데 수요공급, 투자, 평가만 봐도 되는데 금융론까지 추가. 그래서 수요공급, 투자, 금융, 평가론 요 4개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가벼운 마음으로 뭘 공부할 거냐면 여기 있는 총론이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총론을 저랑 같이 공부할 겁니다. 총론은 3문제밖에 안 나오는 부분이고 별로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만은 첫 단추예요. 우리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이고 부동산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페이지 이제 첫 진도 나갑시다. 첫 진도 우리 교재 페이지 18페이지 18페이지 가시니까 부동산학의 책에 나옵니까? 예. 그 책에는 제가 체크만 가볍게 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심심할 때 아주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먼저 가로 1번에 가시니까 부동산학의 정의 나옵니까? 동그라미 1번만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1번만. 동그라미 1번만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1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김영진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 한번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부동산학의 정의입니다.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이에요? 체크하셨어요? 예. 오른쪽에 가시니까 2번. 가로 2번 말고 큰 2번. 오른쪽 페이지 가시니까 하단부에 2번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앞에다가 연필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자, 부동산학은 여러 가지 학문들을 짬뽕시킨 학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과학이다 그래요? 종합과학이다. 두 번째, 부동산학은요, 인간 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학문이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 실천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가로 3번에. 부동산학은 태풍, 홍수, 지진, 해일과 같은 자연적 움직임을 탐구하는 학문이 아니고 투자, 금융, 평가, 관리, 개발, 마케팅과 같은 사회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부동산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생활에 구체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과학이고요. 법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규범과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책을 넘기세요. 제가 보지 않는 건 여러분들도 보지 마세요. 교재 페이지를 31쪽으로 넘겨주시고요. 31쪽을 넘겨주신 다음에 31쪽을 살짝만 접어주세요. 살짝 접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학개론 공부하실 때는요, 31쪽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31쪽부터. 그러니까 학원에 오니까 이런 것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얼마나 열심히 보는데, 1페이지부터 30페이지 얼마나 열심히 보는데, 그거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게 제가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가 산업인력공단이거든요. 산업인력공단에서 부동산학개론 시험 범위를 발표했다니까? 어디서부터 여기 어디까지 출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처음 시작되는 범위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부터입니다. 알겠죠? 근데 원래 부동산학 개론이란 과목 교재 안에 앞에 부동산학의 체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가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이다 하는 걸 넣은 거고, 여러분들은 뭐부터 보시면 되냐면 교재 페이지 31쪽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부터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안 해도 되겠죠? 좀 할까요? 하지 맙시다. 예, 시험 나오는 거 맙시다. 자, 그러면 31쪽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칠판. 자, 우리가 부동산을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부동산 알기 전에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개념이 바로 복합 개념이라는 거예요. 복합 개념.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은 어떤 거냐면 3대 측면을 말합니다.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물론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 세 개를 짬뽕시킨 걸 우리는 복합 개념이라 그래요. 그 통상 복합 개념은 3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필기하지 마시고 칠판 보세요. 수업 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수업 듣는 방법은 칠판만 보시면 돼요. 교재 쓰시지도 않고 노트도 필요 없어. 칠판 보셨다가 나중에 제가 교재 봅시다 할 때 그때 교재 보면 돼요. 알겠죠? 수업 듣는 방법입니다. 많이 쓰면 안 좋아요. 칠판 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시면 돼요. 나중에 수업 안 들었던 걸. 칠판. 자, 복합 개념이라는 건 3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법경기가 있습니다. 법경기가 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공법 하는 게 있고 사법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학 하는 거 있고 경영학 하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학 하는 거 있고 토목학 하는 거 있어요. 칠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자, 부동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아마 이런 그림이 떠오를 겁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그림. 요게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하면 생각나는 그림일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은 과연 어떤 학문일까? 부동산 학은 일단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죠? 예, 따라서 건축학 관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고 토목학도 관련이 있다. 근데 토목학과 건축학은 부동산학과 관련이 있긴 한데 어떤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학은 기술적 측면의 학문들인 건축학, 토목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됐어요? 두 번째,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짓는데? 왜 짓는데?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뭘 얻기 위해서? 요거는 수익의 극대화입니다. 수익의 극대화. 요거는 부동산학을 처음 우리나라에 정립시키신 김영진 교수님이 전제를 깔아버렸어요. 부동산학의 목적, 연구 목적. 부동산 소유자의 목적은 수익의 극대화에 있다. 그럼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경제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경영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예, 요거 또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니까. 요거는 관련이 있긴 한데 무슨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됐어요? 예, 세 번째. 그럼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수익을 내려면 요만큼 짓지 말고 이만큼 지으면 수익이 더 많이 나왔나? 나겠지. 임대 공간이 더 많아지니까. 맞죠? 근데 왜 얘는 여기까지밖에 안 지었느냐? 용적률 때문에 그래요. 용적률. 용적률. 나중에 배웁니다. 건축법 시간에. 용적률. 모든 건축물은요, 용적률의 규정에 맞게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얘도 더 짓고 싶을 때까지밖에 못 짓는 거예요. 요걸 갖다 우리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공법은 뭐냐면 개인과 국가 간의 수직적 법률 관계를 공법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개인을 제한하는 거지. 그걸 공법이라고 그래요. 됐어요? 공법이 뭐라고요? 개인과 국가 간의 수직이란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수직적 법률 관계를 공법이라 그래요. 두 번째. 자, 이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은행에 돈 빌리러 갑니다. 자, 은행에 돈 빌리러 가면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주겠지. 은행에 돈 빌려주는 게 자기 일인데 빌려주겠지. 근데 그냥 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빌리러 가면 담보 내놔라 한다니까. 담보 내놔라. 그럼 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온다는 겁니다. 이걸 민법에서 우리는 저당권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얘는 저당권자예요? 저당권 설정자예요? 설정자고 얘가 저당권자, 권자가 됩니다. 이 저당권은 국가와 개입을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지.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수평적 법률 관계를 사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수평이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기준은 수직이냐 수평이냐를 가지고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과 국가 간의 수직적 법률 관계를 뭐라고 하고 공법, 개인과 개인 간의 수평적 법률 관계를 사법이라고 한다. 알겠죠? 예. 그 사람이 그래요. 예. 누가 물었을 때 공법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개인과 국가, 사법이 뭔데 개인과 개인. 그러면 약간 좀 없어 보이고. 똑같은 말인데도 수직 수평 넣는 순간 사람이 약간 유식해 보인다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그렇다니까? 공법이 뭐라고요? 개인과 국가 간의 얼마나 유식해 보여요. 사법이 뭐라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수평적 법률 관계를 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학은 공법, 사법과 관련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학과 관련되는 학문들을 다 모아드린 거예요, 사실은. 부동산학과 관련되는 학문들이 공법, 사법, 경제, 경영, 건축, 토목 이런 걸 짬뽕시켜서 만든 학문이 부동산학이야. 그 부동산학에 가면 공법, 사법 내용도 일부 있고
경제 경영에 관한 내용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건축 토목에 관한 내용도 일부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요걸 짬뽕시켜서 만든 학문이 부동산학이고, 짬뽕시켰다는 측면을 복합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합 개념 몇 대 측면? 3대 측면. 이걸 2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2대 측면. 2대 측면. 2대 측면. 자, 법과 경제를 갖다 우리가 무형이라 그래요. 무형. 형은 형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형체가 있다, 없다? 없다. 기술은 유형이라 그래요. 유형. 유형이란 건 형체가 있다, 없다? 있다.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냐? 눈이에요, 이거. 눈.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률과 경제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걸 무형적 측면이라고 하고, 기술적 측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기술의 발달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니까. 우리 눈에 원래 저층 건물이 있다가 기술이 발달하면 3층짜리가 보이고 5층짜리가 보이고 123층짜리가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유형적 측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 저랑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들을 짬뽕시킨 학문 맞습니까? 여러 학문들을 짬뽕시켰는데 그걸 3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그 학문들을 카테고리를 3개로 딱 묶어가지고 3대 측면으로. 이걸 무슨 개념이라고 하는데? 복합 개념이라고 하는데, 공법, 사법 이런 거 묶어가지고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 경제, 경영, 뭐 회계 이런 거 묶어가지고 경제적 측면. 건축, 토목 이런 거 묶어가지고 기술적 측면. 법경기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이 법경기를 2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나? 법과 경제 묶어서 무형, 기술은 유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학이 복합 개념의 학문이에요. 앞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부동산은 어떤 학문입니까? 라고 물으면 복합 개념의 학문이다. 여러 가지 학문들을 복합적으로 짬뽕시킨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도 복합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부동산을 볼 때도 복합 개념으로 본다.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들어갑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출발합니다. 이제 시험에 나오네, 이제. 지루한 시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시험에 나오는 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첫 번째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우리는 지금부터 부동산을 볼 겁니다. 그냥 부동산을 볼 게 아니고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을 볼 거예요. 이거 읽어보죠. 시작. 복합 개념 부동산. 부동산을 그냥 볼 게 아니고 복합 개념으로 보자. 복합 개념 몇 대 측면? 3대 측면으로 보면 돼. 3대 측면으로. 첫 번째 무슨 측면이 있어요? 법률적 측면. 두 번째 경제적 측면. 세 번째 기술적 측면. 이렇게 보면 돼. 기술적을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해요. 됐어요? 예. 법과 경제 묶어가지고 무형, 형체 없고요. 기술적이면 형체 있으니까 유형. 여기까지는 앞에서 했잖아요. 예. 그럼 지금부터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드릴게요.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요,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과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의는 뭐죠? 좁은 의미, 좁은 의미. 광의는 넓은 의미. 근데 여러분, 우리 협의 강의 하기 전에 이거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협의가 이렇게 있어. 협의가 이렇게 있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건 어디에 포함돼? 광의에 포함돼. 그래서 어디에 있는 애들은? 협의에 있는 애들은 광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광의는 뭐를 받고 시작한다? 협의를 받고 플러스 알파가 광의예요. 받고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따 물어볼 거야.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어볼 거라고 내가. 자, 그럼 출발합니다. 협의 부동산은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 좁은 의미에서의 부동산은 뭐하고 뭐밖에 없다? 토지하고 그 정착물밖에 없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민법 99조 1항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민법 배우실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민법 개강하면 민법 배우실 겁니다. 민법 시간에 부동산이라 민법 99조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9조 1항에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9조 2항이 뭔지 아세요? 1항 말고는 1항이 아까 뭐였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그랬잖아. 그거 말고는 다 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법은 이분법이야. 이분법. 뭐만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 나머지는 동산.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부동산학에서도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본다니까? 근데 무슨 측면에서? 협의로 보는 거예요. 좁은 측면에서. 그럼 광의에는요? 광의는 뭐를 받고? 토지와 그 정착물을 받고 준부동산이라는 게 추가되는 겁니다. 준부동산. 준부동산을 의제부동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그럼 지금부터 저랑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 뭔지를 가볍게 한번 들어보죠. 이거는 다른 수업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은요,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 원래 필기하면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지금. 왜 불안하냐면,
내가 이걸 쓰고 지우고 해버리면 뜰기회는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나는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모를 거고 뭐 이렇게 될 건데 제가 교재에다 체크를 좀 다 해드릴 거예요. 교재에다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안한 표정이 역력하신 분들이 한 서너 분 보여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동의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자동차요, 건설기계요, 항공기, 선박이요, 공장재단이요, 광업재단이요, 그 다음에 어업건이요, 그 다음에 임목이요. 어업건이요, 임목이요. 그럼 지금부터 중부동산 뭔지 가볍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다 알게 되는 거라서 지금 무겁게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공시방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공시방법. 동사는 공시방법이 점유입니다. 점유. 뭐라고요? 점유.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입니다. 또는 등록. 등기 또는 등록. 그러니까 공시방법이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달라요.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 등록. 동사는 공시방법이 점유. 누가 얘기하는 거지. 시계 이거 누구 거야? 내 건데. 그게 왜 네 건데? 내가 점유하고 있잖아. 됐어. 내 거 맞아. 동사는 공시방법이 점유거든요. 부동산 내가 살고 있어요. 현재. 물어요. 그 부동산 누구 거야? 이건 내 거야. 그게 왜 네 건데? 내가 살고 있잖아. 부족해. 그걸로는 부족해. 살고 있는 걸로는 부족해. 뭐 떼어서? 등기부 떼어서 보여줘야 돼. 봐, 내 거 맞잖아. 이렇게. 응? 그러니까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 등록인데 동사는 공시방법이 점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산들이 다 점유하고 부동산들이 다 등기 등록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평화로워요. 피스. 응? 평화롭다고. 근데 동산들 중에서 상당히 건방진 동산들이 있습니다. 일단 토지와 거정착물이 아닙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아니야. 아니지. 민법에서는 누구만 부동산이라고 했으니까. 토지와 거정착물만 부동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뭐지? 동산이지. 민법에서는. 맞죠? 근데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원 토지와 거정착물도 아닌데 마치 지가 부동산인 것처럼 공시방법을 뭐라고 한다? 등기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 보여드릴까? 보여드릴게. 자동차. 이 자동차는 지가 몰고 다니면 지 거야? 아닙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돼 있어야 돼요. 항공기. 집에 항공기는 뭐 한두 대씩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 항공기 같은 경우도 등기돼 있어야 돼요. 20톤 이상의 선박도 다 등기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애들은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아니라는 것이. 하지만 공시방법이 누구랑 똑같아? 부동산과 똑같아. 맞아요? 그럼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자는 겁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정말 유식한 말인데, 부동산으로 의지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준하여 취급한다는 말은 부동산으로 의지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준하여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세 개 버전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당권. 두 번째, 중개할까, 중개? 중개.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렇게 세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 그 민법을 배웠으면 오늘 수업하기가 참 좋은데 민법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민법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제가 민법 잘 모릅니다. 그냥 잠깐만 할게요. 틀렸을 수도 있어. 그냥 들어보세요. 네. 자, 민법에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유권. 혹시 민법쌤이 나중에 우리 민법쌤이 한번 깜짝 놀라게 해주자고. 민법쌤이 소유권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물건을 배타적으로 뭐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남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완전한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뭐를 제한한다고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생략되는 말은 소유권이야. 그럼 소유권은 뭐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는 물건이 있어요. 이걸 사용과 수익을 제한한다 그래서 용익물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물건이요? 용익물건. 처분을 제한하는 물건을 담보물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담보물건. 담보물건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여기 민법 조문 순서예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유치권은 부동산 유치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없긴 뭐가 없어요. 있어요. 동산은 유치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없긴 뭐가 없어요. 민법쌤이 예를 들 때 이거 예를 들 거예요. 세탁소 주인이 세탁비를 줄 때까지 세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그게 유치권이에요. 세탁비 주기 전까지는 세탁물 안 줘도 돼. 그게 유치권이라니까? 그럼 동산 돼, 안 돼? 되고, 여러분, 부동산에 왜 짓다가 거의 다 지어가는데 유리문에다가 붉은색 라카로 X 이렇게 쳐놓고
출입 금지. 아무도 들어오지 마. 유치권 행사 중. 그런 거 못 보셨나요? 그것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유치권 설정할 수 있고 동산도 유치권 설정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전당포 가서요. 금반지 맡겨놓고 스마트폰 맡겨 돈 빌려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질권 설정한다 그래요. 그 질권이야. 그럼 질권은 동산만 돼. 다시. 유치권은 뭐 되고 부동산, 동산 둘 다 되고 질권은 뭐만 되고 동산만 돼요. 질권은 부동산이 안 돼요. 전당포 가서 물건 맡겨놓고 돈 빌려오는 게 질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지막에 저당권. 저당권은 부동산만 돼요. 저당권은 누가 안 돼요? 동산은 저당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당포 가서 물건 맡기고 돈 빌려오는 건 질 잡힌다고 하지 저당 잡힌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어요? 다시. 소유권이 뭐예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걸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민법 많이 알려주는 깜짝 놀랄 거야 민법 선생.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을 무슨 물건이라고 한다고? 제한물권. 제한물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겠네.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는 용익물권과 처분을 제한하는 담보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법했으면 민법선생님 숟가락 놔야 돼. 내 민법했으면. 참 쉽게 설명하잖아. 이때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는 물건은 무슨 물건? 용익물권, 처분을 제한하는 물건을 담보물권, 담보물권 법조문 순서대로 유치, 질, 저당이 있는데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둘 다 돼? 네. 둘 다 돼. 질권은 동산만 돼. 그 다음에 저당권은 부동산만 돼. 저당권이요? 부동산의 특권이에요. 저당권은 부동산의 특권이라고. 그럼 토지와 그 정착물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부동산이니까. 맞죠? 하지만 방금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기로 했다고 했던 중부동산도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게 준하여 취급하는 거야. 그럼 자동차 저당권 설정돼 안 돼? 돼요. 저당권 설정도 되고 말소도 되고 다 돼요. 이런 것들이 저당권 설정이 다 된다고. 알겠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감정평가를 배우시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앞에 생략된 말이 부동산 감정평가예요. 무슨 감정평가? 부동산 감정평가. 여러분들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자동차 감정평가 해요 안 해요? 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을 감정평가 해야 안 해요? 해요. 아니 그 사람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왜 그런 걸 평가하고 앉았어요? 중부동산이라서 그래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왜 흥분하는지 알아요? 모르죠. 왜 흥분하는지 알아요? 모르죠. 배웠거든요. 11월달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들은 내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 쓰고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데 왜 그렇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때 뭐라고 했냐면 고개를 끄덕끄덕 했거든. 부동산 감정평가할 때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 쓰고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 막 외우고 건건항산 외우고 염산, 과자동 외우면 뭐 모르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자동차 평가해요 안 해요?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왜 자동차를 감정평가해요? 중부동산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감정평가 대상이 돼요? 그다음 심지어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애들은 원래 부동산이 아니야. 원래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 속하는 부동산은 아니야. 하지만 부동산과 공시방법이 똑같아. 뭘로? 등기등록으로. 그 원래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나? 다른 건 없어요. 이게 다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만 제가 소개해드린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전부를 소개해드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거를 갖다가 제가 3종으로 요약해드릴게요. 요거 따라서 기계, 요거 따라서 재단, 요거 따라서 기타. 그래서 중부동산 3종 세트 그러면 기계, 재단, 기타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기계, 재단, 기타. 기계, 재단, 기타 보시면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뭐고? 기계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이고 어업권, 임목은 그냥 기타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지울게요. 자, 대답하세요. 중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부동산과 똑같네? 뭐나 뭐로? 등기등록. 그럼 원래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준다. 유식가 말로 부동산으로 의지해준다. 맞아요? 어떤 거 있어요? 기계, 재단, 기타가 있는 거예요. 준하여 취급하는데 준하여는 뭐 설정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수 있고 중개대상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일부는. 알겠어요? 그게 부동산에 속하는 중부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좀 드릴게요. 절 보고 대답하세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듣고 계십니까? 네. 긴장되는 순간이죠. 예.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의부동산에 속한다. OX. O가 되죠.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의부동산에 속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뭐야? 협의야. 다시. 토지와 그 정착물은 뭐야? 협의야. 협의는 당연히 광의에 속해.
다시 묻겠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해 부동산에 속한다. OX. O. 내 빨리 끝낸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질질 끌 수도 있는데. 왜냐면 방금 10분 정도가 액 했어요. 액. 다 들었어 내가. 못 들은 것 같아? 예, 다 들었어요. 액 했는데 남들이 오라고 끝내버리니까 쓰를 못한 거야. 다 맞춘 게 아니라고. 다 들었거든 내가. 액하고 눈치를 빨라가지고 쓰까지는 안 했어. 액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마치 맞춘 것처럼.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해 부동산에 속해요. 왜 속하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광해는 뭐를 받고 시작해요? 받고 시작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협의가 뭐였어? 토지와 그 정착물이지. 얘는 광해에 속해 안 속해? 속해. 그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와 광해를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로는 협의와 광해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나한테 왜 이러는데요? 토지와 그 정착물로는 나한테 왜 이러는데? 토지와 그 정착물로는 협의와 광해를 구분할 수 없어요. 뭘로 구분하냐면 중부동산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협의고요.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협의와 광해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 알파가 중부동산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중부동산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고? 광해가 되는 거고. 중부동산이 없으면 협의가 되는 거고. 토지와 그 정착물은 어디에도 있고? 협의도 있고 광해도 있고. 그걸로 구분 못하는 거야. 토지와 그 정착물이 협의에 속해 안 속해? 왜 고민해? 속하지. 광해는 속하고 그걸로는 구분 못한다니까. 뭘로 구분하는 거야? 중부동산. 그래서 중부동산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민 뭐라고 돼 있어요? 민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률적 측면에서 이 부동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협의, 광의. 협의는 뭐 있고? 토지와 그 정착물. 무슨 법이니까? 민법이니까. 그리고 광의 부동산은 뭐? 협의 받고. 중요합니다. 협의 받고. 토지와 그 정착물 받고. 중부동산. 됐어요? 예, 경제적 측면 갑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 부동산은 이런 거 있어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요게 경제적 측면입니다. 경제적 측면. 요거 요 중에서 어떤 걸 외워야 되냐면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시험에 나오냐면 다 나와요. 이걸 언제까지 외워야 되냐면 지금 당장 다 외워야 됩니다. 지금 당장. 라인 나우. 벌써 다 외웠어요. 이거 라인 나우 다 외워야 돼요. 이거. 자, 7번 한번 보죠. 제가 경제 그랬나요? 네. 대답합니다. 경제 활동하는 곳 어디죠? 시장이죠. 예. 시장에 가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예요. 경제 활동하는 곳이 어딥니까? 그러면 뭐 시장. 시장 가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 딱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놓으세요. 계속 물을 거니까. 경제 활동하는 곳 어디? 시장 가면 누가 만나요? 수요자가 공급자한테 돈 줘요, 돈? 돈 줘요? 돈으로 쓸게. 공급자들은 수요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나? 상품이라고 쓸게. 됐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두 글자로 거래라고 그래요. 거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냐면 수요자들은 공급자들에게 뭘 주고? 돈 주고.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돈 나와 안 나와? 돈 안 나와. 돈을 좀 유식한 말로 한번 꾸며봅시다. 말을 꾸미는 거야. 자, 내 돈을 자본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지분이라고 하게 돼요. 지분, 자본. 다 내 돈입니다. 남의 돈은 부채라 그래, 부채. 뭐? 합쳐서 자산이라 그래. 뭐라? 자, 그럼 시험에 돈으로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온다? 자본, 부채, 자산. 자, 내 돈. 남의 돈. 합쳐서. 그럼 시험 문제 풀다가 자본, 자산, 부채 이런 말이 있으면 돈과 관련되는 개념이네. 맞아요? 그럼 무슨 측면이다? 경제적 측면이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상품. 상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생산요소 투입해. 뭐 투입? 이걸 생산재라고 하게 돼요. 생산재. 생산요소, 생산재. 소비재 해봐요. 그럼 뭔지 알겠죠? 뭘 투입해서? 생산요소 투입해서 뭐가 된다?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생산의 3요소. 뭐 있어요? 다 적었다. 네, 다 적었다. 네. 다 적었다네. 네. 자,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의 3요소라고 하고, 최근에 생산의 4요소라고 해서 토지, 노동, 자본의 경영까지 추가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학에서는 이것만 보셔도 될 것 같네요. 토지는 뭐죠? 생산 요소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주택이라고 써볼게. 그럼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잠자고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은 어디죠? 주택입니까? 그럼 주택은 우리가 최종 뭐 하는 거? 소비하는 거네, 그죠? 예. 근데 주택을 소비하려면 어쩔 수 없이 뭐라는? 토지라는
생산 요소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맞나요?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빵과 밀가루 관계야. 빵과 밀가루. 자, 그럼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는 빵 먹나요? 밀가루 막 퍼먹나요? 배고파 그래서 밀가루 퍼먹는 경우는 잘 없죠. 배고플 때 뭐 먹어요? 빵 먹어요. 그럼 빵은 뭐가 되는 거고? 소비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빵을 소비하려니까 밀가루라는 뭐가 투입돼야 된다. 생산 요소가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잘 때요. 주택에서 잠을 자요? 토지에서 잠을 자요? 주택에서 잠을 자지. 토지에서 잠을 잘 수도 있긴 하지만 입 돌아가요, 아침에. 돌아가요, 또. 진짜 돌아가, 진짜. 한번 해봐.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입 돌아가. 그러니까 주택은 많은 건데, 소비하는 건데, 이걸 소비하려니까 토지라는 생산 요소가 투입돼야 되겠지? 인풋, 아웃풋의 관계예요. 이게 투입돼야 이걸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어요? 그러면 토지라는 뭐를 투입하고, 생산소 투입하고, 주택을 마다가, 소비하다가, 소비 잘했어요? 소비 잘했는데 20평이에요, 20평. 20평인데 갑자기 둘째가 누나랑 같이 못 자겠다고 하는 거예요. 못 자겠다. 독방을 달라. 자기 방을 달라는 거예요. 줘야지. 그러면 좀 더 큰 32평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소비하던 주택은 시장에 내놓겠지. 내놓으면 거래의 대상이 되는 뭐가 되는 거지? 상품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거 싹 지워버리지. 싹 지워버립니다. 지금 한 2분 정도가 계속 필기하다 실패하고 있어요. 이제 쫙 지워버리니까. 아까 준부동산 적다가 실패하고, A씨 하고, 그죠? 예. 방금 또 시장 적다가 실패했네. 미안해요. 예. 저 절반, 2분 정도가 자꾸 실패하고 있어요. 예. 제가 그러니까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지금 당장 공부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필요가 없는 거지. 경제활동하는 곳. 시장 가면 누가 있어요? 수요자, 공급자. 수요자들, 공급자들 돈 줄 거 아니야. 돈 내려오시면 안 나오잖아. 네, 도와드릴게, 내가. 내 거. 예? 자본. 자산한 것 같은데, 자본. 남의 거. 부채. 합쳐서. 이런 말이 뜨면 경제 맞네요, 그죠? 예.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뭘 주는데? 상품. 상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뭐 투입하고. 그 다음에. 상품.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1번에 자산, 2번에 자본, 3번에 생산요소, 4번에 소비재, 5번에 공장재단 이렇게 나온다고. 기출 문제예요, 이거.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게. 답은 뭐? 공장재단. 공장재단이 왜 답이 아닌지 볼까요? 공장재단은 무슨 부동산이고? 중부동산이고. 중부동산 어디에 속해요? 광의에 속하지. 맞아요? 협의 광의로 구분하는 것은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의 구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가 아닌 거지.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공장재단은 경제가 될 수가 없는 게 경제가 되려면 자산, 자본, 부채,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메커니즘이. 됐어요? 예.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이런 거 있어요. 예. 따라해봐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요거는 암기하지 마세요. 왜 암기하지 않으셔도 되냐면 제가 아까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게 된다 그랬죠. 물리적 측면은 유형, 무형. 유형은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그럼 지금부터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얘기해 주세요. 안 보이는 것들 말고. 자, 여러분들 위치가 좋다 나쁘다 눈으로 확인해야 못해요. 그거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 안 하면 위치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3층짜리 공간이다, 5층짜리 공간이다, 7층짜리 공간이다. 그거 눈으로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자연 환경이 어떻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만 기술적 측면이에요.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그럼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이거 만들어 봅시다. 일로 오세요. 오세요. 저를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예. 부동산을 그냥 보지 말고요. 복합 개념으로 보자는 겁니다. 부동산은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 다룰 때는요. 복합 개념으로 봐야 돼. 복합 개념 몇 대 측면? 3대 측면. 3대 측면 뭐죠? 법, 경기, 가로. 힐끔힐끔 보지 마세요. 만들어 보자니까.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뭐하고 뭐 있는데? 협의하고 광이 있는데 협의는 뭐? 토지와 그정착물. 뭔 법이죠 이게? 민법이죠. 광의는요? 토지와 그정착물 받고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뭐야? 등기 등록.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또는 부동산으로 의지해 주는 거. 부동산으로 준하여 취급한다는 건 첫 번째 뭐 설정? 저당권. 두 번째 뭐 할 수 있고? 감정평가. 세 번째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3종 세트는 뭐 있어요? 기계, 재단, 기타. 어우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어떤 거 있어요? 내 돈 남의 돈 합친 거. 자산. 내 것만. 생략돼 있었지만 남의 거. 부채. 그 다음에 상품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상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부동산에서는 3단계 거치더라. 뭐 투입?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요 단계 거치다. 여기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공간, 자연, 위치, 환경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슨 측면? 기술적 측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교재 잠깐 보시면 교재 31쪽.
부동산의 개념 있습니까? 예, 한 장을 잠깐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가로 1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나요? 거기다가 체크 표시 하나 하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아, 이거 좀 중요하거든. 근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그 밑에 표를 한번 들어가 봐요. 표만 외우면 돼, 표. 표 보이세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뭐가 있고요? 법경기. 법경기 하면 돼요, 편하게. 법학경제 묶어서 뭐? 무형, 돼 있잖아. 기술적 측면은 유형. 있잖아. 법률적에서는 뭐 있고요? 협의, 광의, 경제적은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은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표만 보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근데 가로 2번에 복합 부동산이라는 거 있습니까? 예,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까지는 안 본격적이었어요.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